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문재인이 허허 하면 내가 한 잔, 안철수가 아닙니다 하면 내가 한 잔, 홍준표가 좌파 얘기하면 그 옆 친구가 원샷. 무슨 얘기냐고요? 대선 TV 토론회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 방법이랍니다. 이렇게 마시면 만취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신성한 토론을 술 마시면서 보냐고 뭘 할 수 없는 게 술 안 마시고 봐도 막말 공방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뜨거워지는 대선판, 동시에 낯 뜨거워지는 대선판입니다.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대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먼저 세 분과 함께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이 실장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선 TV 놀이가 있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어느 그 네티즌이 글을 올렸는데 네. 뭐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네, 그리고 댓글도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 계속 버전이 높아지죠. 뭐 네. 새로운 어떤 방법들이. 네. 자, 워낙 그 젊은 청년들이 술을 먹을 때 어떻게 게임을 즐기는 것은 일상적인 어떤 상황인데 이번에는 대선 토론을 갖고 이렇게 술 먹는 게임이 됐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아닙니다 하는 뭐 이렇게 발언을 할 때마다 뭐 옆에서 한 잔을 먹는다든지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 그렇게 좌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파와 좌파 이렇게 진영을 갈라치는 그런 어떤 이 의도로 그래서 좌파라는 말을 올릴 때마다 한 잔씩 한다든지 또 문재인 후보가 허허 하고 웃을 때 한 잔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 TV 토론 자체를 자신들의 유희 그러니까 자신들의 놀이로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네. 것이 이제 지금 오늘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노 변호사님,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유권자 그리고 네티즌 분들의 머리가 참 영리하시다 생각드는 게 TV 토론에서 각 후보들이 가장 즐겨 쓰는 표현이나 단어 그런 특징을 잘 끄집어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재치가 있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전과 다르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놀이나 생활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참 고무적이고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네. 이런 식의 놀이가 재밌었던 점은 어느 특정 후보가 하는 그 한마디를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허허라는 그 뭐 단어가 나오면은 한 잔 마셨다. 그러면 이종걸 실장님 계속 안 드시고 저만 계속 먹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하. 이번에 해보니까 한 10잔씩을 골고루 다 먹게 되더라. 그렇게 되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각 그 주요 후보들이 하는 그 특정한 말의 그 발언 횟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거의 다 균등한 식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이 너무 또 그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너무 재밌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좀 재밌는 게 네. 예를 들면은 안철수 후보가 아닙니다 이런 말하고 홍준표 후보가 좌파 이런 말이 그 사용 빈도라던가 발언 빈도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도 사실 너무 재밌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예. 근데요, 이영호 의원님, 혹시 캠프에서도 이런 특징을 좀 잘 보셨어요? 이 안철수 후보께서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긴 합니까, 혹시 진짜로? 자주 하세요. 아하, 누구나 그 언어적 습관이 있거든요. 네. 저도 지나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모르게. 네네. 그런데 이 안 후보께서는 아닙니다. 이것을 많이 하시고요. 또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때 상당히 단호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측면이 네.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후보가 그 이과 출신이고 네. 또 그 언어에 뭐 굉장히 마술사처럼 말씀을 잘 하시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마음을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네. 싶은데요. 여하튼 우리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니까 아마 이런 그 패러디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이 실장님, 네네. 예, 사실 이게 그냥 웃어넘길 수 없는 게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웃어넘길 수가 없는 게 아하. 이 세 분이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네. 공격받을 때.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이 곤란한 질문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아닙니다 하고 말을 한다든지 네. 혹은 홍준표 후보도 사실은 자신이 어떤 불리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그거는 좌파 논리입니다 하고 받아치거든요. 또 문재인 후보 역시 논리적으로 답하지 못할 때는 허허 하고 그냥 웃어넘기는 자신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불리해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습관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왜 술을 먹느냐 이렇게 됐느냐 하면 네. 그냥 즐기려고만이 아니라 아하. 답답한 심정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진짜 자신의 어떤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네네. 젊은이들이 이 상황을 특별히 고르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또 바라볼 수가 있겠죠. 네, 실제로 이 게임을 했던 한 대학생이 이 게임을 해본 후기, 즉 게임을 해본 소감을 올렸대요. 그랬더니 이랬답니다. 친구 2명과 대선 토론 술 게임을 진행해 봤더니 문재인 후보는 허허하하, 안철수 후보 아닙니다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는 좌파와 북핵을 키워드로 삼았더니 앞서 우리 노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3명 모두 10잔 정도를 마셔서 상당히 취하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뭐 3명 모두 공평하게 10잔 정도를 마시게 되더라. 이 빈도수가 결과적으로 균등하게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자, 말씀드린 순간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측의 고용진 의원님 나오셨는데 앞서 이제 저희가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TV 토론 때마다 각 후보들이 즐겨 쓰는 빈도가 있고 이게 지금 네티즌분들, 유권자들 놀이가 되고 있는데 문재인 후보의 하하허허는 주로 어떨 때 나옵니까? 뭐 보면 약간 어이없을 때, 아, 그런가요? 네네. 어이없을 때 많이 하셔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됐을 때는 앞서 이제 이 실장님은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주 쓰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공격이 지금 그럼 고용진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공격 자체가 어이가 없는 공격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공격이 1위 후보한테 집중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한테 아주 각 후보들의 질문이 대부분 집중되잖아요. 네네. 사용한 시간도 보면 다른 후보들의 거의 답변하느라고 한 2배 이상을 쓰게 되는데, 네. 뭐 그런 중에 이제 일부 조금 어이가 없다든지 또는 이미 다 했는데 또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든지 네. 네, 그러면 하하를 가는 아, 그럴 때 자주 쓴다. 네,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그런데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말고도 다른 후보들을 빗대서 요즘 뭐 신조어가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하고 이제 심상정 후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아하, 네. 유승민 후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진중하시고 또 약간 좀 표정이 사실 다른 분들보다도 상당히 더 이렇게 그 자체에 집중하시는 모습 많이 보여서 아, 그런가요? 좀 네. 시무룩하다라는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승민하고 시무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유무룩이라고. 유무룩, 네. 그러니까 시정이가 진지하다 이런 얘기고요. 아하. 이제 이에 관해서 또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아주 이 대선 TV 이 토론의 덕을 톡톡히 보고 계시는 분인데 아하, 네. 약간 걸크러쉬라고 해서 조금 어. 이렇게 멋있고 좀 네. 시원시원한 여성으로서의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아하. 사람으로 좀 대명사 되었는데요. 그래서 네. 심상정과 걸크러쉬를 합쳐가지고 심크러쉬. 아, 심크러쉬.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문제 논란했을 때에도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아주 그런 시원시원한 발언을 아주 아하. 잘하셨고 네. 또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도 굿세어라 유승민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조금 시원한 느낌을 가지게 하고 네. 좀 힘이 있는 파워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그런 식으로 좀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이 실장님. 이런 후보 TV 토론을 지켜보면서 네티즌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이 붙여준 별명을 그냥 웃고만 넘길 수 없는 게 이 별명 안에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 또는 민심이 녹아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 TV 토론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 5차례나 걸쳐서 물론 이제 다른 보충해서 더 하긴 하지만 네네. 총 5차례에 걸쳐서 TV 토론을 하는 이유는 그간 어떤 의미에서는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네. 이 후보들의 네. 이미 이제 뭐 어떤 국정 운영을 할 때든지 도 운영을 할 때에 어떤 뭐 이미 많이 발표됐다는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네. 살아있는 모습을 좀 기대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살아있는 모습이란 건 네. 즉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서 긴장하거나 혹은 실수하지 않고 상대방에 설득하고 또 화합하고 공존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 소통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싶은 건데 지금 이 4차 토론부터 이렇게 술자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 이미 캐릭터가 고착화됐다. 아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모습을 바랄 게 없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는 어떤 모습일 거야. 안철수 후보는 어떤 모습일 거야. 나머지 후보들은 또 허우 웃거나 또 좌파 얘기를 할 거야. 이런 완전히 캐릭터들이 고착화되는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사를 진짜 웃고 넘어간 게 아니라 후보들이 아니야 이렇지 않아 정말 후보들이 이제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 굳어진 이미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이미지 네. 정말 반전의 이미지 안철수 후보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문재인 후보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 이렇게 기대하게 만들면 아마도 이 술자리는 아무도 술을 안 먹게 될 겁니다. 술병을 갖다 놓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반전이 두 차례 어떤 토론에 과연 네.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네. 관건이겠죠. 자, 이제 TV 토론은 이제 2차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별명을 좀 봤습니다만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관련 별명 좀 짚어보고 두 의원님들의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 문재인 후보 관련 별명은 이게 있답니다.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앞에 글자만 따왔네요. 어대문. 문재수,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재수생이다. 홍준표 후보를 볼까요? 홍트럼프, 우파의 스트롱맨을 강조하는 표현이랍니다. 홍그리버드, 잘 보세요 얼굴. 까맣고 짙은 눈썹에 분노새 앵그리버드를 닮았다 해서 홍그리버드랍니다. 안철수 후보를 볼까요? 안파고, 알파고를 따왔나 봐요. 안파고, 4차 산업혁명의 적임자라는 의미다. 안찍사, 안철수 찍으면 사립유치원 간다. 이런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고용진 의원님은 문재인 후보 관련 이 별명은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 어대문 잘 안 쓰는데. 그런가요? 네. 네. 이게 이제 경선 이전 소위 이제 후보들이 뭐 윤곽이 잡히던 시절에 네.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빗대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문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어차피 문재인으로 간다라는 거를 유포시키기 위해 쓰기도 했던 건데요. 네네. 우리 당 경선이 이제 4월 초에 끝나고 나서는 네. 이 어대문이란 말은 쑥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또 네. 어대문이란 말에 잘못하면 이미 다 된 것처럼 하는 뭐 쉽게 얘기하면 오만한 자세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비판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안 쓰고 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더 모르게 어디서 또 하고 있는지. 네네. 요즘 들어서 다시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렇지 않- 최근에 뭐 경거망동 경계령도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 당에서는 굉장히 조심하고 겸손하게 가자라는 그 얘기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수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재수니까.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재수하는 없는 거고요. 거죠. 네. 이용호 님 어떠세요? 안철수 후보 관련 이 별명을 지금 보시면. 안파고라고 하는 그 알파고에다가 이제 안철수 그렇죠. 합쳐서 네네. 4차 산업혁명 아마 이제 빗대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적절한 별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가자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대선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안철수 안파고가 좋다. 이런 이미지에서 그런 차원에서는 안파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안찍사 선거 초반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찍으면 사립유치원 간다? 이건 네거티브고 사실 가짜 뉴스인데요. 내용은 안철수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 이게 공약입니다. 그런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어서 초반에 좀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는 알파고 대신 안파고로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선거는 축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유권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실장님,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뭐 패러디 사진도 막 돌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안철수 후보 말씀부터 드리면 안철수 후보가 왜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랬었죠. 라고 네. 질문을 하면서 네. 문재인 후보가 당황하니까 계속 그 질문을 좀 계속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니라고 네. 확인하는 네. 그런 어떤 그 말로 이제 끝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웃으면서 그래 아니라고 해드릴게요라고 끝나는데 네. 그 상황을 빗대서 인증서를 만들었더라고요. 참 네티즌들 참 뭐 여러 가지로 참 네. 바쁠 텐데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근데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MB 아바타가 아님을 인증함하고 네. 이제 도장 그러니까 뭐 사인하는 네. 그런 어떤 인증서입니다. 근데 이제 네. 필체도 좀 재밌어요. 안철수 후보의 필체를 아마 좀 흉내를 내서 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이용호 의원님, 이 부분은 이제 이 의원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6권, 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번 대선, 조기 대선에 그 어느 때보다도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이 실장님,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뭐 패러디 사진도 막 돌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 캠프 측에서는 굳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직접 꺼냈어요, 본인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순수한 분이고 순진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험한 정치판에서 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거의 인신 공격성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 또한 때로는 뭐 가짜뉴스 돌고 또 이 MB 아바타로 하는 것이 호남에서 대대적으로 유포가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에서 그 내가 MB 아바타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그 선대위원회에서 공식 문건으로 갑철수라고 하는 안철수의 무슨 갑질하는 것처럼 이것을 유포하라고 하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참지 못하고 한 번은 좀 그리고 적어도 이런 네거티브가 있다는 것을 많은 그 국민들한테 한번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네.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그걸 뭐 스스로 인정하고 유포했다. 모르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다 지금은 적어도 MB 아바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게 2차, 3차로 자꾸 여파를 주면서 네. 적어도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라는 네. 건 아니다. 또한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무슨 갑질했던 것은 사실 아니다. 이것을 결국은 유권자한테 전달을 했고 효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연스럽게 고용진 의원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제 다시 또 문건 논란 나왔는데 갑철수라고 이제 뭐 캠프 내에서 이제 작성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게 문 후보의 본인의 생각이라고 귀결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캠프가 대선 캠프가 돌아가면요. 네. 특히 주요 정당 유력 후보의 대선 캠프는 규모가 일반 국민들 아시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상할 필요는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하. 또 이제 선거 때니까 가능한 불러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네. 본부별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요. 각 파트 전략 단위에서 여러저런 문건이 만들어져요. 네. 그런 면에서는 가끔씩 우리 당 후보를 어떻게 잘 홍보를 할 것인가, 네. 타당 후보의 공격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네. 이런 문건들이 생산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도부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또는 보통 뭐 회의석상에 이렇게 보고돼서 논의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그 뒤에 이제 또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용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안철수 후보께서는 정치 경험이 많지 않고 일견 보면 순진하신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한 그런 네거티브, 특히 본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는 그냥 견디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문재인 후보는 그 10배 이상을 이미 경험을 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는 문 후보한테 양보를 하시는 바람에 뭐 검증의 기회가 없었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후보가 되시면서 본격 검증인데 검증과 네거티브는 굉장히 선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화가 나고 억울해도 충실히 설명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아마 이제 저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죠. 특히 호남에서 MB 아바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정말로 네. 우리 당의 대부분들이 그 문제 MB 아바타라는 거에 대한 아는 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이제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득이냐 손해냐는 뭐 제가 논하긴 그렇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인구에 회자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까딱하면요. 순수함이 이런 대선 후보라는 정치인에다 갖다 대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순수를 넘어서 뭐 홍준표 후보가 막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하는 거냐. 초동생처럼 막 이렇게 한다. 그렇듯이 또 뒤에 평가도 그냥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로 전달되는 좀 부정적인 효과도 있죠. 네. 이용호 의원님 추가 발언 들어봐야겠어요. 조금만 더 붙일게요. 사실 선거가 물론 네거티브가 있을 수 있죠. 검증이라는 이름 하에. 그러나 적어도 공당의 선대위에서 그런 문건 내는 것은 그것도 안 됩니다. 적어도 룰을 벗어난 것이고요. 이게 문건이 나오기 전부터 그 즈음부터 사실은 저는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선거는 민주당이 선수입니다. 프로예요, 프로. 국민의당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아마추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수준의 굉장히 순수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민주당이 규모가 크고 또 돈도 많고 또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능하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에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설마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마치 무슨 MB와 연결시켜서 마치 안철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박근혜나 MB를 무슨 나중에 뭐 사면하고 다 처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현명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항의 전화가 오고 뭐 문의 전화가 와요. 이런 상태에서 한 번은 끊어줄 필요가 있겠구나. 지금 그런 후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네.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문건을 만든 바가 없고 적어도 공당의 논평이나 또는 발표를 통해서 했지 저런 식으로 음습하게 어떤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 의원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또. 네.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리고요. 실무자 차원의 그런 문서였다, 문건이었다 말씀드리고 네. 그걸 뭐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유포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그런 거에 대해서 인증서를 받으셨으니까 잘 해결된 거 아닌가.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도 볼게요. 일단 그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던 발언을 역으로 또 패러디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이 실장님, 홍준표 후보가 또 그런 대표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수척공주부터 시작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척공주 그렇게 비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었다가 수척공주라는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하. 자기가 불리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도리어 그 이름으로 또 캐릭터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상쇄하는 네. 그런 작전을,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썼는데 이번에 사실은 또 홍준표 후보가 네. 뭐 대한민국을 세탁기로 돌리겠다 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가 그랬었죠. 네. 심상정 후보가 아니 홍 후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세탁기 논란이 이제 빚어졌잖아요. 그랬었죠. 네. 1차 토론은 아무것도 안 났고 세탁기만 머리에 맞아요. 남는다. 네. 이 말을 하시는 시청자들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 이후에 아예 세탁기를 그냥 큰 것을 들여다 놓고 네. 파란 옷, 초록색 옷. 네. 파란 옷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색깔이고 네. 초록색 옷은 국민의당, 국민의당 색깔이잖아요. 네. 그걸 넣고 빠는 그런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불리한 어떤 바로 저 장면인가요? 아하, 네. 그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네. 아예 세탁기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 이미지를 상쇄함과 동시에 세탁기 그러면 홍준표 이렇게 떠올리게 아하.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노 변호사님, 홍준표 후보를 얘기할 때요, 그냥 막 머리에 떠오르는 말을 발언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철저히 계산된 발언과 행동을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듣기에 임팩트 있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네. 그분이 노리고 있는 그 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상당히 잘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동성애 발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은 네. 그런 공격적인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본인을 지지하는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전략가적인 그런 화술을 많이 구사를 하시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메시지를 간결하고 일관적이게 항상 대중에게 전달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분들을 좀 더 표면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막말하는 후보다라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웃고 넘어가면은 그 상대 후보는 사실은 필수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프레임을 항상 만들어 갖고 오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데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조간신문 일면 기사가 죄다, 모조리 사드의 기습 배치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한미가 사드를 기습 배치했는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막판에 이 사드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인데 일단은요, 사실 우리 군은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드 관련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단기간 내에 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입장이었고 미국 측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한국 방문 당시에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동행을 했던 백악관 외교정책 고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드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본다. 이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어제 모든 언론이 기습 배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미가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는 표현을 서두른 부분을 꼬집었는데 일단 노 변호사님 저 말만 놓고 보면 한국과 미국 측의 저 말만 놓고 봤을 때
이 유권자들, 즉 국민분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 26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배치가 그랬죠. 됐는데요. 그 발사대를 2-3기 정도, 그러니까 2기나 3기 정도를 지금 설치했고 사격 통제 레이더 그리고 교전 통제소 같은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걸 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아하, 네. 게다가 중요한 거는 이 공여부지에 대한 논란이 20일 날 이제 합의가 이제 됐고 6일 만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랬죠, 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였냐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맞아요, 네. 이게 첫 번째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지만은 대선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왜 하필이면 갑자기 26일 날 새벽에 아하. 이런 일을 감행했을까? 네. 이런 것들도 좀 이상하고 특히 이제 이 발언 이거를 반입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하고 지금 상당히 그 대치가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8,000명이 와서 8,000명 지금 동원됐어요. 이걸 맞아요.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주민들이 1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걸 반대하다가 12명의 주민들이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드라고 하는 이 장비는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을 한 것인데 네. 1분에 48발 정도가 이제 발사가 되는 방어도 할 수 있고 공격도 할 수 있는 그런 네. 미사일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봤을 때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세였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마도 지금 대선의 흐름을 보았을 때 현재 있는 그 대통령 후보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좀 유보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은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국방부하고 미국에서. 네. 그렇게 되면 아예 그냥 미리 설치해버려서 네. 아예 이거를 다시 되돌리기 어렵게 만들어버리자. 아하. 근데 그거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네. 일종의 이제 꼼수 비슷하게 기습적으로 해가지고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네. 절차적으로 그냥 따지자. 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게 하자.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이 실장님 듭니다. 보시기에도 대선을 의식했던 그런 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한 가지 표현만 공격용과 방어용은 아닙니다. 이 요격 미사일은 철저한 방어 시스템이지 상대방의 핵이라든지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공격용은 전혀 아니라는 걸 그거는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잠깐만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예. 원래 방어적인 것이다라는 게 맞는 말인데 예, 예. 공격적인 것도 있다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그 부분이 일단,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부분 좀 확인을 넘어가고요.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만약에 물론 지금 대선 전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선 전국이고 그런데 이 사드 배치를 먼저 함으로써 어떤 후보, 특정 후보나 어떤 특정 정당이 유리해야만 우리가 대선 전국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금 빨리 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네.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6 후보가 있는데 이거 진짜 반대하는 후보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어요. 물론 나머지 네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여전히 다음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찬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머지 세 후보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사드 문제를 이렇게 대선 이후에 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대선 전에 하면 찬성하겠다고 한 입장이 곤란해져요,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또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환경 영향 평가도 무시하고 그러면서 선주 군민들을 정말 설득하는 최소한의 어떤 이 과정도 지금 안 거친 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구했다 이거보다는 오해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요구해서 이걸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미중 간의 네. 그런 협의 내지는 네. 미중 간의 어떤 그런 그 협상에서 우리가 좀 배제되고 있어서 네. 혹시 미중 간의 그런 협상 중에 하나의 네. 어떤 일환 아니냐. 그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우려를 저는 도리어 합니다. 네. 대선이 오늘로 꼭 12일 남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가 막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측 캠프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각 후보들은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조금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핵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외교 카드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과의 충돌
또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잘 됐네. 잘 됐어. 이제 전술핵도 들어오면 이제 북하고 이제 우리 안보는 튼튼해지겠네. 예. 이제는 정치권이 더 이상 사드 배치 가지고 딴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중국이 이해를 하고 경제 보복을 최단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힘싸움의 흥정거리로 전락했다. 사드 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앞서 들어보셨지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진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문재인 후보의 이 발언은 사드 배치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도록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신 겁니까? 문재인 후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사드에 관한 입장은 거의 일관되게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니까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네. 우리도 배치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긴 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 사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뭐 치열하게 논쟁할 틈도 없이 배치 결정 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어떤 과정의 졸속성은 우리의 국익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그것이 경제적 보복 조치로 나타나고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어떤 그러한 기조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또 왜곡이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이것은 미국, 중국 사이에서 자주적인 입장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뭐 그것이 필요하면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해법이 있다 그러면 목표는 비핵화 아닙니까?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비핵화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뭐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사드가 가장 현명하다 그러면 그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러한 합의 과정은 이왕이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제 아마 인터뷰에 했던 말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뭐 그야말로 뭐 도둑이사 하듯이 네. 그동안 했던 말 뒤엎고 또 그렇게 이동 배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결국은 결정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졸속이고 일방이고 거짓말이고 네.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어떤 외교, 안보, 정치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선례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익이 걸리고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뭔지도 결정하기 전에 그냥 막 따라가는 듯한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 지금도 아직 완전 배치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단하고 차기 정부가 좀 논의할 수 있는 네. 여지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네. 네,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호 의원님, 저기 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제가 읽어드리고 또 질문 드려볼게요. 환경 영향 평가 같은 절차를 생략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과의 충돌도 있었다는데 정말 우려됩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뭐 당론도 사드 관련 당론도 정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발언은 사드 배치는 뭐 어쨌든 잘 됐지만 절차적의 정당성 문제를 거론한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발언은. 당연하죠.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7월에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도 며칠 전까지도 국회에서 답변해서 국방부 장관이 3노로 일관했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했듯이 이번에도 불과 열흘도 되기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한밤중에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절차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매우 자존심 상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절차적인 것을 충분히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런 것들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서로 간에 존중하고 네. 또 신뢰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건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만 왜 이 대선 기간에 저렇게 갑자기 했을까 하는 부분이 적어도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일 유력한 주자라고 하는 우리 문재인 후보는 여전히 모호성으로 일관해왔고 전략적. 네. 지금 또 한 가지는 모순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차기 정부로 넘기면 마치 엄청난 해법이 있을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국회에 만일 비준 동의를 넘기면 지금 의석 비율상 그리고 찬반의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보면 당연히 통과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 넘겨서 비준을 받아라는 얘기와 또한 모호성을 갖고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정말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봐서는 좀 오해를 줄 수도 있었겠구나. 만일 문재인 후보가 되면 이거 한미 간의 합의상을 깨고 이거 다시 원위치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드는 어떤 빌미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구나. 얼마 전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서 마치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지난번에 이제 건군절입니까? 북한 네. 그때도 마치 무슨 도발이 있을 것처럼 해서 이걸 넘긴 상태지만 여전히 한편에서 나오는 이 선제 타격론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네. 저는 매우 불쾌하고 네. 유감스럽고 또한 정말로 우리 자주 사는 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의원님 얘기 싶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그 단어 자체가 이제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군사 전략 내지는 외교 전략에 쓰는 말이긴 한데요. 그걸 풀어서 해석을 하면 국민한테 전달될 때는 이 말이 맞습니다. 전략적 신중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걸 다루는 과정 속에서 더군다나 양 G2라고 하는 미중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국익에 부합되느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뭐 문화, 관광 이런 쪽은 아주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뭐 쇼핑 이런 쪽도 그렇고. 그런 면까지 잘 다룰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국민의당 측에서 강력하게 또 얘기했던 거예요. 국회 비준도.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때는 뜻을 같이 했고 오히려 국민의당이 민주당이 사드를 반대를 안 한다고 뭐라고 강하게 얘기할 때니까요. 그렇게 갔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정책을 모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익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들어가 있다. 그런 네. 말씀 드립니다. 자, 후보별 쟁점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차 TV 토론 이후에 이른바 태도 논란, 발언의 태도 논란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데 이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4차 TV 토론 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홍준표 후보와 이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보세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발언이 이제 지금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회자가 되고 있고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버릇이 없다. 홍준표 후보가 당시 여보세요라니요. 버릇이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또 유승민 후보와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그 부분은 일자리 문제 관련 얘기했었죠.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했더니 유승민 후보가 매너가 없다.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마에 오르니까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 관련할 때는 유승민 후보가 악의적으로 질문을 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눠서 질문한 것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설전 관련 박광원 선대위 공보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는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인권 침해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후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 여기 나오신 고용진 의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어요. 지금 질문이 많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일단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반응이.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답변 태도 논란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어제 토론 관련 그저께 밤이죠 이제 네네. 토론 관련해 가지고 문 후보의 그런 두 가지 발언 뭐 동성애까지 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태도 다른 네네. 어떤 인식의 문제니까요. 네네. 조금 다르고 그래서 정책본부장 뭐 등의 얘기들이 네.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호중 정책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후보가 집중 견제로 질문 받다 보니까 네. 또 그 질문이 악의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바돼서 나간 것 같아요. 어제 MBN에서 논의할 때도 토론할 때도 보면 토론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그랬는데 네. 최대한 여러 가지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또 국민 앞에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기본일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남은 두 차례 토론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네. 그런 것 같아요. 토론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얘기됐던 부분들을 네.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걸 악의적으로 엮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인이 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자꾸 끌어내는 것,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걸 끌어내는 그런 네. 태도에는 참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 여러 가지 뭐 정책에 밝으신 분이긴 한데 네. 그 내용 들여다보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쉽게. 그런데 그걸 40만 원짜리 저질 일자리 돈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한다는 식으로 막 몰아가니까 막 거기서 좀 대응이 좀 과도하게 나간 것 네. 같은데 그렇게 좀 서로 토의를 할 때 네. 생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좀 이용호 의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실장님과 노 변호사님 얘기 한번 듣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 실장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님이 이제 그걸 고영진 의원님이 좀 전에 그걸 좀 분리해서 얘기해서 사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었는데 분명히 홍준표 후보가 질문한 것과 유승민 후보가 질문한 거는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요. 홍준표 후보 문제는 양측이 다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정적인 증거는 검찰의 수사기록부거든요. 사실 검찰의 수사기록부 이외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뭐 그대로 얘기한다면 난 입회했으니까 내가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무조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 후보도 아니 그 당시에 그 검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지만 그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때 검찰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 뭐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다면 양측의 공방이 증거가 없이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나이가 몇이냐까지는 안 갔지만 어쨌든 네. 이보세요라는 말로 그냥 다투어진 상황인데 네. 자 유승민 후보는 좀 다르다는 거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리즈 아까 계속 지켜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시트콤이라서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4차 토론만 먼저 4차 토론 부터 본 시청자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긴 했지만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든지 좀 더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이거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시청자들 앞에 굉장히 고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심상정 의원이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후보 말씀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프레임 자체가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시는 그 프레임이 아니니까 유승민 후보의 질문에 답하셔야 된다라고 심상정 후보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정책본부장한테 넘기려고 했다든지 또 캠프에서 아마 그건 인정한 것 같아요. 또 어떤 부분을 인정했냐면은 이게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듯이 다 해명이 됐다 하는 부분, 다 해명되지 않았다라고 캠프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니까 딱 한 가지 어찌됐든 이 문재인 후보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네.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아쉬운 부분이죠. 네, 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이제 그 A하고 B가 싸우잖아요. 그래서 서로 예를 들면 B가 A를 뭐 폭행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B는 처벌을 받아요. 근데 B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유발한 A는 그러면 처벌을 받느냐? 처벌을 안 받고 B만 우리는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A고 B가 문재인 후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640만 불과 관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얘기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거먹은 내용인데
문재인 후보나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전제 사실이 틀렸는데 자꾸 그걸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똑같은 식의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태도를 사실 보였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 이보세요라는 말을 이제 한마디 했다. 그러면 저 사람 봐라. 1등을 달리는 후보가 저런 식의 표현을 잘못하고 고압적으로 발언을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또 공격을 다른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먼저 유발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려드는 후보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잔소리 얘기를 하는 그런 현상이 되어버리는데 네. 문재인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프레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런 식으로 자꾸 원인을 유발하는 그런 잘못된 토론 문화를 이끄는 그런 태도도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팩트가 많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 81만 개 공공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도 17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무원 17만 4천 개를 20%씩 5개년에 걸쳐서 늘리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이게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인데 네. 그걸 갖다가 4조 5천억이면 어쩌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1조 가량이나 틀린 계산을 하면서 이제 마치 그것도 사실인 것을 몰아붙이니까 이제 문 후보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숙한 것도 있고 흥분한 것도 있었고 화가 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들은 과연 이러한 식의 토론 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냐. 문 후보에 대해서는 정확한 팩트 체크하고 반응하는 그런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순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근데 오히려 그게 너무 그동안 방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공격성을 좀 갖추려다 보니까 중간에 진화 과정에서 또 이게 과도기적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너그럽게 봐야 될 네. 것 같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네. 좀 사실에 입각한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발연사 말씀하신 것이 그 81만 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 해명이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해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제 토론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이런 태도가 사실은 그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세요. 이보세요 하는 것이 매우 고압적이고 토론에 적절치 않다라는 것은 다 아마 공감을 할 거예요. 이런 태도가 언제부터 나왔느냐. 지난번에 중간에 이제 그 문 후보의 지지도가 상당히 여전히 고착됐고 안 후보가 조금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승리가 보인다. 이러면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문 후보께서 토론하면서 답변에 질문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답변 않는 경우 지난번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중소기업에 두 사람을 채용을 하면 한 사람을 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필요한데 굳이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필요 없는 사람을 굳이 할 수 있느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또 한 가지 지원하면서 사무 공간이나 여러 가지 이외에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물었거든요. 근데 답변을 안 했어요. 그리고 주도적 토론에서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면 허허 웃는 정도가 아니라 역공을 해요. 또 심지어 제가 보기에는 말을 잘 질문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처럼 하시니까 심 후보께서 문 후보가 계속 해보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심 후보가 그 얘기를 빼고 다른 선거법 문제로 돌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질문을 캐치를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외면하고 더구나 태도까지 고압적으로 해서 이게 될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 의원님. 이용호 의원님 오늘 아마 당에서 좀 세게 좀 조지라고 좀 하고 이 문제로 말씀을 안 그러시더니 그 뭐 1위 후보니까 또 그렇게 공격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칠 건 고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지난번 그 발언은 뭐 계속 그렇게 고압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러면 더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지만 지난번에 이렇게 집중 견제 또 잘못된 사실에 대한 악의적인 질문 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났던 거라고 좀 너그럽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향후 토론 과정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실 거다. 그렇게 유권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81만 개 일자리는 자꾸 이런 오해가 불러일으켜지는 모양인데 저도 다시 들여다봤고 당의 설명이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5개년 차에 거쳐서 누적적으로 17만 4천을 고용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그냥 뭐 단순하게 물가 계산 안 한 게 아니라 7급 7호봉에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의 3,400만 원이든가요. 그것까지 연봉으로 감안해가지고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울 일이 없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한 가지 1위를 달린 문 후보로서 정해진 이렇게 1인당 주어진 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모든 거를 다 일일이 각 후보의 질문에 끌려가지고 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본인의 주도권을 좀 행사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질문을 일일이 다 답할 수는 없다. 그런 기술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또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뭐 문재인 후보 관련 이제 쟁점을 쭉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은 지금 언론에서 제일 관심이 단일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단일화 관련해서 어제 후보들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서 우리 유 후보님, 또 안 후보님, 또 홍 후보님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뭐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자, 그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그 생각도 없는데. 후보 단일화 할 거라고 음해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이득 보려는 비신사적인 개파 패권주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 여쭤봐야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말한 음해하는 후보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유력한 후보를 그런가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굳이 후보를 거론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이것이 지난번에 아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 적폐 세력과 연대라고 한 발언 이런 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적폐 세력을 심판해야 된다, 청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 안 후보가 거기에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많은 저항들이 있었던 것, 반발이 있었고 또 당내에서도 전략 수정이 있어서 그 이후에 통합 개념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 중반적으로 치달으면서 마치 이쪽에 이제 안 후보가 바른정당에서 필요성이 때문에 이제 제기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그 프레임에 넣어서 이번에 토론회에서 말미에 마치 문 후보가 앵커인 것처럼 세 사람한테 물었어요. 이런 토론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걸 또 다시 프레임을 가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네. 전혀 지금 조금 전에 안 후보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에 의한 통합. 이게 네. 뭐냐면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이번엔 정권 교체고 그 정권 교체 중에서 패권적 정권 교체냐 아니면 미래를 보고 통합할 수 있는 후보의 정권 교체냐 이것을 네. 선택을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정치인의 이 통합이라는 게 의미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고 의원님, 쉽게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나 물론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데 왜 자꾸 단일화하는 가정을 해서 물어보느냐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아니고요. 네. 그 전날이죠? 전전날인가요? 바른정당의 의원총회가 심야까지 계속되면서 제안을 결론이 그렇게 났잖아요. 유승민 후보의 견해와는 달리 네. 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지지율로 봐서는 당선 가능성이 뭐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 단일화 논의를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뭐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를 했기 때문에 후보의 한 사람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여기 계신 후보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그거는 저라도 질문할 것 같은데요. 그건 그래 한번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국민 앞에 이런 거니까 또 안철수 후보는 당당하게 얘기를 잘 하신 것 같고 유승민 후보도 완주 의사를 아주 강건하게 보이셨고
또 홍준표 의원도 그랬으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도 할 겸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네. 전체적으로 이 단일화라는 것이 매번 있어 왔어요. 단일화 논의가 이번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매 대선마다 있었고 또 단일화를 통해 성공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다만 이번에 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단일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 대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대선이냐를 보자는 얘기죠. 거기에 책임이 있는 정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야 될 세력이 자유한국당인데 거기와 관련돼가지고 자꾸 단일화 논의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의 부당성, 명분 없음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의원님, 네네. 저는 고 의원님 말씀에 철저로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는 홍준표 후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비록 탄핵에서 지난번에 찬성했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분파된 거거든요. 책임을 지고 이번엔 후보를 안 내는 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특히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이번 대선은 결선 투표를 사실 주장을 했거든요. 사실 결선 투표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이라도 홍준표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판이 과연 정권 교체를 하되 어떤 더 나은 정권 교체가 어떤 것인가를 국민에게 묻는 게 옳다. 그런 차원으로 프레임을 봐야지 마치 우리가 자유한국당하고 손잡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홍준표 후보가 사퇴해 주는 게 옳고 그리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하는 행위야말로 문재인 후보의 선대 본부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후보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본인은 당선되로 나오셨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감정 자극하고 이러면서 그냥 15%가 목표인 거예요. 15%.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깨끗이 네. 조건 없이 사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이 결선 투표 얘기하셨기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안철수 후보가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마크롱이다. 마크롱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프랑스가 대선 국면이죠. 1차 대선 투표에서 당당히 1위를 해서 결선에 올라간 에마뉘엘 마크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크롱은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신생 중도 정당의 후보인데도 프랑스의 60년 양당 체제를 무너뜨렸다. 우리 대선에서도 국민께서 그런 대변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실장님 그렇지만 지금 언론들은 TV 토론을 거듭할수록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그렇죠.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안철수 그렇죠. 후보에게? 사실 안철수 후보가 아쉬운 게 그겁니다. 지금 마크롱과 르펜을 얘기했지만 마크롱과 르펜은 확실하게 새로운 정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앙샹 레짐, 지금까지의 구정치와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상징이 돼버렸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5년 전에 새정치를 이야기하고 새롭게 나왔을 때만 해도 바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높지 않았습니까? 한때 40%를 육박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간의 어떤 그런 이 행태보다는 행보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과 연합을 했다든지 그간의 새정치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이 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첩이 되면서 지금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과연 완전히 새로운 그런 어떤 정치 세력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도 또 유권자도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크롱과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노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용호 의원님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안철수 후보 측 관계자 얘기입니다.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서 약보합세만 유지한다면 선거 막판에 안철수 후보에게로 지지세가 쏠릴 것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을 때도 자강론을 유지했던 것처럼 조금 더 견디면 된다. 국민에 의한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까지는 긍정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 변호사님. 이게 이제 저 발언에서도 보면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문 세력의 연합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고 나에게 줄 것이다. 근데 그것이 과연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만의 어떠한 파워 때문에 나온 그런 전략이냐, 그렇지 않고 주변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전략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그 편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 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무언가가 판세가 바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이용호 의원님 얘기를 듣고 또 고 의원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네. 우선 마크롱을 비교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국민의당이 40석인데 과연 안정적으로 다음 대선 되고 나서 끌어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마크롱은 이제 프랑스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후보입니다. 의석이 전혀 없는 39살 먹은 후보입니다. 이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40석이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 예전에 13척 가지고 그 10배 넘는 외적을 물리쳤듯이 지금 단단히 결속하고 또 앞으로 원하는 것이 어느 당도 과반수를 못 넘기 때문에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서 기득권을 적게 갖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협치를 위한 정치는 오히려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새 정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이번 대선은 구체제와 결별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인데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정치를 지난 5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받을 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비교적 책임을 져온 정치인이다. 또 양보를 했던 정치인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것이고요. 이번 주말을 통해서 저희는 통합과 또한 어떤 국정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아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 의원님, 지금 언론들은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 대선 구도가 1강 1중 3약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용호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막판 대역전극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기대만큼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게요.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은 상당히 견고한 지지층이거든요. 문 후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계층이 많으시다. 근데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이종근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처음 등장 시점 이후부터 5년 동안 정치 무대에 계셨던 입장이고 그게 후보로 확정되시기 전의 지지도 그다음에 확정되고 나서의 급격히 상승한 지지도 그리고 다시 빠져나가는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안철수 후보라는 분한테도 지금 뭔가 기대를 해보고 쳐다보다가 다시 일종의 결정을 내리고 빠져나간 층이 많기 때문에 간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보수 진영이 와해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로 한 15% 정도는 다시 좀 뭉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에 콘크리트 보수층이라고 했던 35%의 그런 비율로 보면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왔다가 다시 일종의 판단을 내리고 움직이신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그동안 갖고 있던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 일정 정도의 지지율 상승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 의원님. 조금 전에 제가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다. 킹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막판으로 가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저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다소 몇 퍼센트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가장 경계하는 후보, 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국민들이 느낄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니지만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조금 저희가 하락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와 맞다. 이런 것은 여러 그동안의 선거에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뭐 어렵다,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네, 고 의원님 얘기. 뭐 흔히 우리가 자력 우승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다른 사람의 결과를 보고 네. 내가 갈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자력 우승할 수 있어야죠. 한 나라의 대통령쯤 되면 누가 싫어서 떠다니는 표가 거기 가면 그 싫은 사람이 될지 모르니 다시 와라 이런 것은 설득력이 약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 본인의 네. 국정 운영 능력과 철학을 네. 잘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네. 뭐 좀 그런 고언을 드립니다. 네. 네. 앞서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요.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했던 말 좀 먼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후보는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자기 지지세를 거의 다 모았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 게임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보수표를 80% 정도만 우리가 받아도 이 3자 구도에서 이기는 대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안철수 그 후보는 TV 토론 보면 꼭 초등학생 수준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TV 토론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주식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폭락했어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소리죠. 국민들이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안철수한테 갔던 우리 진영의 그 보수 진영의 표들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 실장님 얘기 듣고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집중 겨냥했으니까 이용호 의원님의 얘기를 듣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실장님,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받을까요? 굉장히 전략적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 진보, 중도를 4대 4대 2로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문재인 후보의 비교가 딱 51대 48, 51대 49, 약 49 게임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탁탁 털어서 40%에서 나머지 20%가 박근혜 후보한테 간셈이 되거든요. 80%라는 게 딱 그 40%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전부 다 결집하자. 그리고 이미 진보는 결집돼 있다. 문재인 후보로. 그러면 나머지 20이 아마도 중도로서 이 안철수 후보한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중보, 중도의 그 흐름 그대로 고착화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상인데 상당히 설득력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뭐 전망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은 있다. 그 설득력이 지금 막 15% 이상 뭐 이렇게 치고 나가는 상승세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아주 허황되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분석이긴 합니다. 네. 제가 보기. 이용호 의원님, 뭐 앞서 홍준표 후보 발언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를 집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초등학생 수준의 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 자체가 사실은 대선 후보 정도 되면 그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차질이 없다고 하는 품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홍 후보의 장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 속에서 아주 시원하게 내지르는 것들 이것 있을 수 있죠. 매우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 후보는 그분의 과거, 그분이 가져온 업적 이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만일 이번 토론회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심 후보나 유 후보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 후보는 잘 한다고 국민들이 믿었다면 왜 그 표를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란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나 혹은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모든 역량과 경험과 또 어떤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또 이 시점에서의 이 대선의 시대적 어떤 그 의미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처럼 토론회에서 무슨 뭐 저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한 가지 홍준표 후보가 맑게 얘기한 것은 문재인 후보가 정점을 찍었다. 그 부분 동의합니다. 네. 네.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9대 대선은 역대 최대 규모로 후보자 14명 기준, 물론 15명인데 1명이 사퇴했습니다. 15명 기준으로 투표용지 길이만 약 28.5cm입니다. 이 긴 문장을 딱 5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풍요 속 긴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